며느리가 제 밥상을 따로 차리더니 제 땅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를 더러운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농토를 팔아서 돈을 가져가려고 할 때 진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모든 걸 잃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에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서 밭일을 해왔어요. 아들 현우는 39살이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윤지는 36살인데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손자는 아직 없고요. 저는 이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을에서 69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추석 때 일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추석 연휴 3일 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꼭 올라오세요. 윤지도 어머니 뵙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부른다는 게 정말 반가웠거든요. 혹시 손자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서울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다림질했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봤어요. 며느리한테 줄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갔고 고춧가루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가져갔어요. 참기름에 깨소금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큰 보따리를 쌌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뻤어요. 기차표도 미리 예약하고 아들한테 도착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줬어요. 서울 가는 날 아침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날을 위해서 평소에 아껴뒀던 진주 목걸이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기차역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설렜어요. 오랜만에 아들도 보고 며느리와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이번에 손자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에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기차 안에서도 내내 상상했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가져간 김치 맛보고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모습도 상상했어요. 정말 행복한 상상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직장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하면서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들이 제 짐을 받아들면서 말하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밭에서 농사 잘 되고 있고 이웃들 안부도 전하고
김치도 맛있게 담가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아들이 고맙다고 하면서도 계속 표정이 밝지 않더라고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집에 가서 며느리 만나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에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예전과 달리 차갑더라고요. 미소도 어색하고 눈빛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냥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예전에 왔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며느리가 차를 내와줬는데 일회용 컵이었어요. 예전엔 찻잔에 내와줬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김치랑 반찬들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위생 때문에 음식 보관이 까다로워서 냉장고에 넣어두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져간 음식들을 다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버렸어요. 맛도 보지 않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제가 가져간 음식 맛보고 맛있다고 칭찬해 줬는데 이번엔 아예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위생이 정말 중요해서요. 어머니 밥상은 따로 차려드릴게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혹시 제가 많이 드시라고 특별히 차려주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작은 쟁반을 들고 와서 제 앞에 놓는데 정말 초라했어요. 반찬이 달랑 3개 들어있었어요. 김치하고 콩나물 무침, 그리고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밥 공기도 작은 걸로 주더라고요. 국그릇도 제일 작은 걸로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상에는 갈비찜에 전에 나물에 가지각색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고급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제 상과 비교하니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마치 저만 다른 집 사람인 것처럼요. 그래도 참고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며느리가 또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젓가락이랑 저희 젓가락은 섞이면 안 되니까 따로 준비해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더러운 사람으로 살아왔나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젓가락도 플라스틱으로 주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스테인리스 젓가락 쓰는데 저만 플라스틱이었어요. 정말 차별하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식탁 분위기가 정말 냉랭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저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어봐도 대답을 짧게 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어요. 밥맛이 없어서 금방 수저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서러웠어요.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계속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밤 10시쯤 되니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엄마랑 같이 먹는 거 진짜 역겨워. 냄새도 싫고 밥 먹을 때 침 튀는 거 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40년 동안 아들 뒷바래지 하느라 고생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다음부턴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될까? 정말 스트레스야. 그 말까지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욕해도 한마디 말리지 않더라고요. 아들도 저를 싫어하게 된 건가 싶어서 더 슬펐어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며느리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역겹다는 말, 냄새 싫다는 말, 오지 말라는 말까지 모든 말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가방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있으면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어떻게 계속 있겠어요? 첫 차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한테는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왔어요. 먼저 내려간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며느리한테 잘해라. 이렇게만 적어뒀어요. 사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쓸 수 없었어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행복하게 살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기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기차가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달랐었거든요. 윤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어서 와라 윤지야. 우리 현우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도 맛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윤지도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제가 해준 음식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남편이 농담도 하고 윤지가 웃기도 하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윤지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때는 중간에서 분위기를 띄워주셨는데 혼자 남으니까 윤지와 저 사이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윤지가 남편한테는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저한테는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의를
지켰지만 혼자 남은 시어머니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거든요. 혼자 밭에서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정말 쓸쓸했어요. 그런데 유일한 위로가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가끔 전화 통화할 때나 명절에 만날 때만이라도 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반갑게 대해주면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만으로는 부족한 대화를 며느리가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여자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고 며느리가 있으면 집안 분위기도 훨씬 화사해졌어요. 그래서 더욱 며느리에게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언젠가는 손자도 낳아주고 자주 내려와서 함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제가 이 땅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어머니한테 배우면서 시작했거든요.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김 매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내년 준비하고, 1년 내내 쉴 틈이 없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망친 해도 있었고, 가뭄이 심해서 걱정했던 해도 있었어요. 태풍이 와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해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였거든요. 아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고 그래서 악착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계속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이 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제 땅을 탐내면서 저를 더러운 사람 취급한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땅을 갖고 왔는데 윤지는 그냥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아들을 키우면서도 정말 많은 걸 포기했어요. 제 꿈이나 하고 싶은 일, 모든 걸 뒤로 하고 오직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아들이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공부 잘하라고 몸에 좋은 음식 해주려고 새벽부터 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 골라왔어요. 학교 행사 때마다 참석해서 다른 엄마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고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단정한 옷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40년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만 든다니 정말 서운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밭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웃집 순자 언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정순아, 너 인터넷에 나왔다. 빨리 와서 봐.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따라갔더니 컴퓨터 화면에 며느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영상이었어요. 요즘 시골 사람들
진짜 위생관념 없어. 우리 집 와서 밥 먹는데 국에 침 튀기더라니까. 내가 따로 차려줬더니 눈치도 없더라. 그 영상을 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친구들이 박수치면서 웃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무슨 웃음거리가 됐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곰곰 생각해 봤거든요. 결혼 초기를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윤지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제가 해준 음식을 별로 안 먹더라고요. 맛없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몇 젓가락 먹고 그만 먹었어요. 시골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를 무시하는 표현이었나 봐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때만 내려왔어요.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거의 안 했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대면서 말렸어요. 집이 좁다거나 바쁘다거나 하면서요.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저를 오게 하기 싫었던 거였어요. 윤지 친정 얘기도 들어보면 이상했어요. 친정 부모님하고도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간섭하는 게 싫다면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윤지가 원래 가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결혼 7년 동안 손자 소식도 없었는데 그것도 윤지가 아이 갖기 싫어해서였어요. 아이 키우느라 자기 시간 빼앗기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 부담도 크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계속 미뤘어요. 아들이 가끔 아이 얘기를 꺼내면 윤지가 화를 내면서 왜 자꾸 재촉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윤지가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표정을 보면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아들 월급이 얼마인지,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런 얘기할 때만 진짜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제가 농사 지어서 얼마나 버는지도 은근히 물어보곤 했어요. 처음엔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계속 넌지시 물어봤어요.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팔 생각 없냐고도 몇 번 말했고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윤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항상 자기 위주였어요. 아들이 피곤하다고 하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돈 얼마나 드는지부터 계산하고 봤어요.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조건으로 결혼한 것 같았어요.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 안정적이니까 선택한 거였죠. 그리고 저한테 대하는 태도도 점점 변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예의는 지켰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시하는 게 심해졌어요. 제가 뭔가 말하면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특히 제가 옛날 얘기 하거나 시골 생활 얘기하면 관심 없다는 표정을 대놓고 지었어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말 듣기 싫다는 시기였어요. 한 번은 제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 자랑을 했더니 윤지가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더 깨끗해요. 농약도 덜 쓰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무농약으로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인데 마트 채소가 더 깨끗하다니요. 그때부터 윤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이 왔어요. 시골 할머니는 더럽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 편견을 갖고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골 할머니 잔소리 정도로만 들었던 거예요. 정말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윤지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지 편을 들기도 했어요. 어머니 윤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 편만 드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순자 언니가 말하길 이 영상이 인터넷에 엄청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한 시어머니, 비정한 며느리, 이런 제목으로 여기저기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댓글을 보니 며느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전국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윤지가 잘못했어요. 빨리 올라오세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우롱했으니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순자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 내가 너무 당하고만 있는 것 같지 않아? 순자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정순아, 너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런 며느리한테는 제대로 혼을 내줘야 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직접 가서 따지기에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 것 같았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증거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돈이었어요. 특히 제 땅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 욕심을 이용해서 복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분명히 인터넷에서 욕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한테 사과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상대로 아들이 직접 내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윤지한테 혼났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올라가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아들은 며칠 더 있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간 지 일주일 후에 또 내려왔어요. 이번엔 며느리와 같이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보기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번 속마음이 드러난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농사일도 버거우시고요. 땅을 파시는 게 어떨까요? 역시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사과는 거칠애였고 진짜 목적은 제 땅이었어요. 처음엔 제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말을 더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의 아파트를 옮기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제 땅을 팔아서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저를 모욕해 놓고 이제 와서 돈은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탐욕을 이용해서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현우 이름으로 계약하자. 아들이 기뻐하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효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신이 났어요. 드디어 서울에서 큰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됐다면서 벌써부터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구나. 며느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제 땅만 빼앗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제 계획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니 제 사정을 듣고 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정말 못된 여자라면서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는 말을 하면 다 녹음해둘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요. 순자 언니도 제 계획을 듣고 나서 정말 잘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며느리한테는 제대로 혼을 내줘야 한다면서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확실하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일단 며느리가 욕심을 부리도록 유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들 명의로 계약하자고 한 다음에 갑자기 며느리 명의로
바꾸겠다고 할 계획이었어요. 며느리가 그 제안을 거절할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돈 앞에서는 이성을 잃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계약을 취소해서 며느리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생각이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중개업소에서 확인해 줬어요. 실제 소유주가 저니까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조롱한 영상과 제 재산을 노리는 녹음까지 있으면 누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며느리의 탐욕을 이용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였죠. 저는 이 계획을 생각하니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순자 언니만 도와주셨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옆집 영숙이 언니가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정순아, 그 며느리 영상 나도 봤어. 정말 못된 년이더라. 너 혼자 당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게.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리고 길 건너편 철수 형님도 오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정순 씨 너무 속상했겠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 알고 지내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며느리한테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해. 심지어 마을 이장님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순 씨, 그 영상 때문에 우리 마을 체면도 깎였어요. 시골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순 씨가 제대로 응징해 주셔야 우리 마을 명예도 지킬 수 있어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니 정말 힘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을 부녀회에서도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회장님이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순 씨, 우리가 다 응원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순 씨가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해요. 우리도 뒤에서 응원할게요. 젊은 며느리들도 몇 명 찾아서 사과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가끔 시어머니께 짜증낼 때가 있는데 영상 보고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국에서도 응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저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정말 속상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비슷한 일 당하셨는데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다고 하세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편지도 많이 왔어요. 비슷한 처지의 시어머니들이 보내주신 응원 편지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할머니 얘기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겠어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겪은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시어머니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제대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성공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을 청년회에서도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정순 할머니 화이팅! 저희도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겠어요. 그런 며느리 정말 나빠요. 혼쭐 내주세요. 이런 메시지까지 받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온 마을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순자 언니는 아예 작전 회의까지 제안하셨어요. 정순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보자. 그 며느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해. 그래서 순자 언니 집에서 몇 명이 모여서 제 복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었어요. 모든 분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이런 지지와 응원 덕분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마을 전체가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생각하니 꼭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일주일 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따라왔고요.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5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계약할 때 저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현우야, 너는 사고가 잦으니까 며느리 명의로 계약하자. 보험처럼 생각하고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현명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계약서에 며느리 이름으로 서명이 끝나고 계약금 3억 원이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들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효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어요. 며느리 명의로 된 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제가 진짜 소유주라는 증명서도 보여줬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땅 내가 내 명의로 다시 돌렸지. 너 명의로 잠깐 바꾼 건 미끼였어. 너가 욕심낼 줄 알고 모든 대화 녹음해뒀다.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하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내가 나를 더럽다고 한 거, 친구들 앞에서 조롱한 거, 다 녹음되어 있어. 그리고 내 땅을 노린 것도 증거가 있어. 며느리가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당신 엄마 미쳤어요. 우리 돈 다 가져갔어요. 뭔가 하세요. 하지만 아들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윤지야, 엄마가 보내준 녹음 파일 들었어. 너 내 엄마를 더럽다고 부른 여자 맞지?
며느리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난 이제 너랑 못 살겠어. 이혼하자. 집에서 나가. 그날부터 며느리는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조롱하던 영상이 다시 퍼졌고, 이번엔 댓글이 더 악랄해졌어요. 회사에서도 며느리를 해고했어요. 시어머니 차별 발언으로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면서요.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도 집도 남편도 잃게 됐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한 번 줬어. 내가 스스로 차버렸지. 이제 내가 책임져. 며느리가 울면서 계속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그 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혼자 살면서 가끔 제게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며느리에게 속았을 뿐 본래 착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다시 같이 살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마을의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정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시골 할머니가 직접 차린 밥상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특히 서울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 할머니 밥상에서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좋다면서요. 식당이 대박이 났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촬영하러 왔고 신문에도 나갔어요.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밥상에는 어떤 비결이 있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같이 먹는 밥에는 사랑이 있고 따로 먹는 밥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부부들이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더라고요. 어떤 며느리는 저한테 따로 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도 시어머니께 잘해드려야겠어요. TV 보고 반성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식당 문 앞에 익숙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바로 며느리 윤지였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차분히 말했어요. 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하지만 같이 먹을 사람은 내가 골라. 며느리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아직은 안 돼. 진짜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 며느리는 결국 식당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식당 문 앞에 작은 간판을 하나 더 달았어요. 같이 밥 먹을 줄 아는 사람만 들어오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 간판을 본 손님들이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제 식당은 가족 사랑의 성지가 됐어요. 전국에서 가족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고 화해를 하고 가더라고요. 특히 고부 갈등이 있던 가족들이 많이 와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정순 언니 덕분에 며느리와 화해했어요. 이제 같이 밥 먹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뻐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약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즘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요.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서 사오거든요. 배추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고르고 생선도 눈이 맑고 싱싱한 걸로만 골라요. 시장 상인들과도 정말 친해졌어요. 정순 할머니 오셨네요. 오늘도 좋은 거 준비해뒀어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될 줄 몰랐거든요. 장을 보고 집에 와서 7시부터 요리 준비를 시작해요.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각종 반찬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요리하는 동안이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혼자서 밥 해 먹을 때가 많아서 김치하고 밥만 대충 먹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하니까 정말 보람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는 이런 맛 못 먹어봤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전 9시에 식당 문을 열면 벌써 기다리고 계신 손님들이 있어요. 대부분 단골 손님들인데 정말 가족 같아요. 정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시죠? 이렇게 안부부터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점심시간에는 정말 바빠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거든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음식을 찾아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특히 멀리서 온 손님들이 고생해서 왔다고 하시면 더 정성스럽게 대접해드려요. 서울에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반찬을 더 많이 드려요. 멀리서 오셨는데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오후에는 비교적 한가해져요. 그때 저는 손님들과 얘기를 나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족들은 안녕한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워요. 특히 제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당당하게 살게 됐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제 권리 주장하게 됐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겪은 힘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녁에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치면 하루를 돌아봐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셨구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뿌듯해해요. 가끔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봐요. 윤지한테 그렇게 모욕 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인생이 참 신기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복수를 해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그냥 참고 살았다면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윤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많이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윤지가 자초한 일이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윤지가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나쁜 기억들보다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아졌어요. 매일매일 손님들이 감사하다고 하시고 맛있다고 하시고 덕분에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69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 윤지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냥 시골에서 혼자 농사만 지으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윤지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준 셈이에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어요. 어떤 가족이 화해를 하고 갈까? 어떤 며느리가 반성을 하고 갈까? 어떤 시어머니가 용기를 얻고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정말 신나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예전에는 그냥 제 가족, 제 일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요. 더 큰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가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런 일 당하면 그냥 참고 살 것 같은데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살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키려면 때로는 싸워야 해요. 참기만 하면 더 무시당하게 돼요.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삶을요. 제가 건강하는 한 계속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제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아들도 가끔 내려와서 식당 일을 도와줘요. 이제는 정말 효자가 됐어요. 며느리 없이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하면서 저만 잘 모시겠다고 해요. 그런 아들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짜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중에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나이 든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도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들도 무조건 참기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도 69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화목하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이게 진짜 밥상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 밥상에서는 음식도 더 맛있고 얘기도 더 재미있고 웃음소리도 더 크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밥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밥상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고 며느리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해요. 저도 언젠가는 며느리를 용서할 날이 올 거예요. 진짜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69살 이정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꾸세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행복한 밥상에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